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철입니다. 저는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격리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이면 밖으로 나가서 활동을 할 수가 있겠네요. 지금 우크라이나의 상황 전개는 세계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놀라움을 불러일으키고 있죠. 앞으로 세계는 과연 어떤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걸까요? 저는 잘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접하면 시간과 공간을 좀 넓혀서 생각하는 방법을 사용한다고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눈앞에 닥친 상황이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것은 왕왕 상황 속에 저 자신이 빠져 있어서 대국적인 시선을 놓치기 쉽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 공간이 넓혀져 있습니다.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그리고 타이완에 이르기까지 그 파장이 크고 세계의 모든 나라가 경제적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죠. 시간축상으로 보면 지금 보도되고 있는 대부분의 내용은 최근 수년간 있었던 우크라이나의 나토 및 EU 가입 신청 시점 이후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을 중심으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장렬한 저항을 해서 전 세계를 감동시키고 있기도 하죠. 저 또한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저항을 보면서 눈물이 울컥 쏟아질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당초에 미국이나 유럽 강대국들이 우크라이나에 파병을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일찍, 그렇게 선명하게 떠들었는가? 그 대신 조금 일찍 수습에 나섰다면 이렇게까지 전쟁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사실 듭니다. 왜 바이든 행정부는 그렇게 일찍 미국이 파병하는 일은 없다고 그렇게 분명하게 선언을 했을까요? 어째서 러시아 함대가 지중해로 달려갔을 때 미국과 서방의 해군은 그들에게 길을 양보했을까요? 왜 전쟁을 막으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런 의문에 자문자답해가면서 저 나름대로 생각의 시간축과 공간축을 조금씩 넓혀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내리고 있는 잠정적인 결론은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던 푸틴의 예상과는 다른 대응을 했고 결과적으로 푸틴은 점진적으로 오판을 거듭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간과 공간을 조금 더 넓혀서 소련이 해체된 후부터 지금까지 유럽을 한번 생각해보죠. 푸틴의 시각에서 본다면 소련이 해체되었을 때 나토도 해체되었어야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했을 법합니다. 그러나 나토는 지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유럽의 여러 국가들을 흡수해가면서 몸집을 불려나갔죠. 그리고 이제는 드디어 러시아 접경 국가들이 나토에 가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입장을 바꿔서 우리가 푸틴이라면 이런 상황을 어떤 식으로 해석할까요? 우크라이나의 핵무기를 해제하면서 약속했던 더 이상 나토가 동진하지 않겠다던 서방의 약속은 어떻게 해석을 하게 될까요? 이런 배경에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추진은 푸틴에게 강경책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하게 만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제가 비난을 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푸틴의 나토에 대한 공포심을 이해합니다. 그가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국이 언제나 우방이었고 우리의 동맹이었기 때문에 미국 군대가 엄청나다고는 생각해도 무섭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적대하고 있는 나라들에게 있어서 미국의 군대라는 것은 거의 악마와 같은 겁니다. 지구상의 군사력 절반 이상을 혼자 가지고 있고 전 세계에 120개가 넘는 국가에 군사기지를 설치하고 있고 5대양 6대주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죠. 제가 지난 세기에 만났던 중국의 인민해방군 사람들은 모두 미국과의 전쟁이 거론되는 토론 장면에 부딪히게 되면 다들 자신도 모르게 긴장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소련이 쳐들어온다거나 중국이 인해 전술로 쳐들어오는 모습을 떠오르면 지옥과 같을 겁니다. 똑같이 그들에게는 미국의 항공기와 미국의 탱크가 공격해오는 모습이 너무나 무서운 겁니다. 당할 수가 없으니까요. 당시 그 사람들은 저에게 북한이 매번 미군이 한반도에서 군사훈련을 하면 높은 사람들이 모두 지하벙커 같은 안전시설로 대피를 하고 전군이 비상체제로 근무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지도부는 그때마다 패닉 상태에 가까운 모습을 보인다고 했죠. 그러니까 남중국해에 미군을 주축을 한 서방의 항공모함이 한 척도 아니고 여러 척이 진입한다. 저희야 그냥 아무런 감각이 없죠. 그러나 이들은 초긴장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반론이 있습니다. 러시아가 서방 민주주의 체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하면 아무 문제가 없지 않냐? 이것이 이제 그 기본 라인이죠. 그런데 푸틴이 이런 노력을 아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 이런 논문을 보시면 푸틴이 초기에는 전방위 외교를 추진하고 경제 우선의 실용주의 노선을 걸었고 그 후에 점차적으로 서방에 실망을 하기 시작해서 2015년 핵 타결 이후에 유럽에 MD를 설치하는 것을 둘러싸고 미국 러시아 갈등이 재점화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미국은 세계에서 미국만이 유일한 패권을 구사하는 일국 체제를 지향했고 러시아는 미국, EU, 중국, 러시아 등 4개국이 동등하게 경쟁하는 다국적 체제를 지향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이념을 같이 하는 러시아와 중국이 가까워지도록 했다는 이야기죠. 제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하면 여러분들은 어쩌면 야, 이 사람 푸틴이 우크라이나 침공한 게 잘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은 도덕적으로 잘못일 뿐만 아니라 국가 전략적으로도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러시아는 군사수단을 동원하기 이전에 러시아의 관점을 보다 알리고 이해를 얻는 그런 외교적 수단을 선택해야 했죠. 왜냐하면 러시아와 똑같지는 않다 하더라도 유사한 처지에 있는 나라들은 러시아의 이런 우려에 지지까지는 아니더라도 공감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이번 사태가 발생했을 때 중국이 발표한 외교적 입장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은 잘못이지만 러시아를 그렇게 만든 원인은 서방이 제공했다. 이렇게 내 편인지 남의 편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했죠. 미국에 대해서 반발하거나 미국에 대해서 공포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의 시각은 대체로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와 서방 국가들의 군사동맹인 나토가 누군가를 이유도 없이 공격하거나 침략하는 것은 상상도 못하지만 러시아 입장에서 볼 때는 나토는 오로지 러시아를 대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아무튼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하기까지 푸틴은 수년간 지속적으로 러시아 접경에 나토군이 존재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레드라인이라고 그렇게 외쳐왔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아무도 러시아의 그런 목소리에 큰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 같죠. 소련은 해체되었고 러시아는 힘이 빠졌다. 더 이상 위협이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한 것은 아닐까요? 푸틴이 크림반도를 공격하고 러시아에 합병을 하자 서방은 총을 들고 러시아와 싸우기보다는 경제 제재를 선택했죠. 이것 또한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동안 있었던 베트남 전쟁,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의 결과를 보면 현대 전쟁이라는 것은 끝이 없죠. 그러니까 러시아와의 전쟁을 피하고 경제 제재를 택했다고 해서 비난을 받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러시아와 전쟁을 하기 싫어서 경제 제재를 택한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미국은 그런 것 같죠. 미국은 기본적으로 중국과 러시아 두 나라를 동시에 군사적으로 상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동시에 미국을 도발하는 일은 없겠지만 만일의 경우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미국은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선택은 이미 내려진 걸로 보입니다. 바로 중국이죠. 이 상황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는 아직 무슨 군사동맹을 맺은 건 아니지만 전략적으로 활용하려 하는 것 같죠. 중국이 답답하면 러시아가 움직여주고 러시아가 가려주면 중국이 긁어주는 이렇게 해서 이런 이도류를 시전을 해서 왼손과 오른손이 협력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중의 갈등이 심화되는 이런 상황은 러시아에게는 꽃놀이패 같은 것이었죠. 물론 미국 내에서도 중러 양국과의 동시전쟁, 다른 말로 동시 두 지역 작전 능력을 갖추려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미 상당한 수준이 됐다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인사들도 있죠. 바로 며칠 전 미국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 담당 조정관인 커트 캠벨이 미국이 유럽과 아시아 두 지역을 동시에 관여할 수 있다고 발언을 했었는데 바로 이런 상황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미국은 중국을 주적으로 선정한 것으로 보이죠. 중국과 러시아가 접근하고 이도류를 시전할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상대의 전략 말려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죠. 미국으로서는 굳건히 중국에 집중하는 자세를 유지해야 되고 그렇다면 유럽의 상황은 어떻게든 유럽 쪽에서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비겁하다거나 미국의 힘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바로 미국의 새로운 안보 개념인 The Progressive Value Strategy에 입각한 전략이고 이미 결정된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이 The Progressive Value Strategy의 개념은 아주 단순 명쾌합니다. 미국이 더 이상 세계 120개 국가 이상에 유지하고 있는 군사 기지들 그리고 날로 천문학적인 규모를 향해 달려가는 국방비 지출을 감당할 수 없다는 그런 현실에 기반한 것입니다. 또 장병들이 외국에서 싸우다 희생하게 되면
미국 국내 여론은 악화되고 정권에 대한 부담은 가중되죠. 그래서 이제 미국은 자국의 인적 자산을 희생시킬 가능성이 적은 최첨단 무기체제, 즉 위성, 항공기, 드론 등을 이용한 작전, 하이테크 작전만을 수행하고 재래식 물량전은 동맹 보고 하라는 뜻입니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미국 입장에서 아프가니스탄은 어차피 유지할 수가 없는 국가인 거죠. 그런데 이번 우크라이나 상황은 아프가니스탄과는 100% 달랐습니다. 비록 우크라이나 부자 서열 100위 중에 97명이 조기에 탈출을 해버리고 나머지 3명도 탈출 과정 중에 발각이 돼서 출국이 좌절됐다지만 보통 민중들은 모두 나가서 싸우고 있습니다. 탱크를 맨몸으로 저지하고 노인도 여자들도 모두 총을 들고 나와 싸우고 있죠. 아프가니스탄의 대통령은 가장 먼저 돈 챙겨서 도망갔지만 지금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은 군복을 입고 전선을 돌며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죠. 바로 The Progressive Value Strategy의 관점에서 볼 때 100% 부합하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나토가 러시아의 인접국까지 진출하는 것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레드라인이라고 이렇게 러시아가 천명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죠. 그래서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던 스웨덴과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하지 않고 있었죠. 그러나 내용상으로는 스웨덴이나 핀란드는 사실상 나토와 군사적으로 동조해 왔었습니다. 가입하지 않은 이유는 이 두 나라도 나토에 가입할 경우 러시아가 침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들 국가들이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고 나토에 가입을 천명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나토화되는 것은 푸틴에게 악몽일지 몰라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화가 되는 것은 똑같은 이유로 EU에게 악몽인 것이죠. 이제 미국과 유럽, 서방 국가들은 최선을 다해서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러시아와의 정면 충돌을 일으킬 것이므로 쉽지 않을 것이 틀림없죠. EU에 가입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나토 가입에 비해 난이도가 낮을 수는 있지만 나토 가입과 유사한 효과이기 때문에 순조롭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아무튼 현재 우크라이나의 분전은 미국의 The Progressive Value Strategy의 개념이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미국은 무릎을 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미국은 유럽과 함께 러시아를 스위프트에서 배제했는데 이것은 한 국가를 미국이 주도하는 달러 경제권에서 퇴출시킨다는 의미이므로 가장 강력한 경제 제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제 러시아에서는 가상화폐들을 살려고 애를 쓰겠구나. 그럼 가격이 올라가겠네. 이런 전망을 내놓기도 하고 있죠. 하지만 타이완의 이코노미스트인 우자롱은 러시아가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를 이용해서 스위프트를 회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일축을 했습니다. 가상화폐가 러시아나 중국 같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활동하는 것을 서방, 특히 미국이 사실상 방관하고 있는 것은 가상화폐의 실질적인 용도가 이 사회주의 국가로부터 돈을 해외에 반출하기 위한 목적이 주로 사용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 경제 활동에서는 어느 한쪽이 비트코인을 사용하려고 해도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해야 하는 상대방으로서는 역시 스위프트 제재를 받는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러시아의 일반 경제 활동이 가상화폐로 전환된다는 가정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타이완의 통합을 노리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실로 심각하게 관찰하고 해법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번 기회를 중국이 달러 경제권을 극복하는 실험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위안화, 특히 디지털 위안 결제 체제에 러시아가 온전히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위안화로 대체될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이다. 이런 전문가의 견해도 있습니다. 위안화는 거래 수단으로서의 가치는 있겠지만 안전자산으로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자본 보유의 수단으로서는 채택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금값이 훨씬 더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이런 경제 제재는 실물 경제에 즉각 반영이 되고 있죠. 런던을 베이스로 석유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 이승주 박사의 포스팅에 따르면 러시아의 원유 공급량이 대폭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유가 상승의 끝은 110달러가 아닌 역대 최고치인 150달러 선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은 국제 결제 시스템 스위프트를 막아버린 제재 조치들과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서방의 경제 제재는 이후 중국과 갈등이 폭발할 경우에도 사용될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에 중국을 비롯한 기타 반미 국가들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또 역으로 중국이 달러 경제권의 배제를 대체할 수 있는 위안화 경제권을 성공적으로 구성한다면 이들 국가들은 앞다퉈서 참여를 하겠죠. 러시아, 이란, 북한 같은 나라들 말입니다.
또 이렇게 아주 분명한 반미 국가가 아니더라도 입장이 난처한 국가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도입니다. 인도는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을 중단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하죠. 인도 전문가인 한유진 스타라진 대표에 따르면 인도가 러시아 제재에 소극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서방의 스위프트 제재 조치 관련해서 러시아가 중국에 의지할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 중앙은행은 2015년에 CIPS로 알려진 중국이 개발한 국제은행 간 지불 시스템을 서비스를 시작한 바 있죠. 당시 명분은 1대1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상대적으로 국제결제 시스템이 미비한 1대1로 주변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5월 현재 CIPS는 러시아를 포함해서 해외에서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614개의 은행을 유치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CIPS는 러시아를 스위프트 배제로부터 구해주지는 못할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꽤 많습니다. 물론 러시아는 이런 금융제재에 다 준비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나타나고 있는 금융시장과 에너지시장에서의 상황은 사뭇 다르죠. 미국의 한 고위관리는 이러한 스위프트 배제 조치의 효과는 러시아 금융시장에서 즉각적으로 느껴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시장 참가자들은 러시아가 자국 통화를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폭락할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죠. 이런 러시아의 상황을 보고 있노라면 타이완 통합을 의도하는 중국에게 있어서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미국과 유럽이 군대를 보내지 않았는데 이것은 중국에게 주적은 너다 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점으로 해석돼서 마음이 대단히 불편할 것이죠.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 침공은 유럽을 경각시켜서 하나로 뭉치게 만들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원만했던 대중국 국민정서가 이제 지금 최악으로 치닫고 만일 양안전쟁이 발발한다면 이제는 유럽이 대만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중국은 이제 유럽의 정세가 가장 보고 싶지 않았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푸틴이 철군하지 않는 이상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죠. 러시아는 장기전을 수행할 자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푸틴은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죠. 총력을 기울여서 단기간 내에 우크라이나를 점령을 해내든지 아니면 실패를 인정하고 철군해야 합니다. 철군을 한다면 러시아 국내 여론을 무시하고 나라에 커다란 어려움을 가져와 버렸으니 푸틴의 입지는 매우 어려워질 것이고 심지어 실각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우크라이나를 점령한 데 성공한다면 우크라이나 민중들의 저항은 계속될 것이고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이나 베트남에서 겪은 것과 동일한 장기적인 게릴라전 상황으로 러시아를 괴롭힐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에게 있어서 러시아는 이제 이도료를 구성하는 칼이 아니라 큰 부담으로 변할 것이죠. 그것이 언론들이 최근 중국이 러시아에 대한 태도를 조정하고 있다. 이런 뉴스들을 내보내는 이유일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러시아에 대한 금융 제재를 하지 않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중국의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구오수칭 주석은 중국은 러시아에 대한 금융 제재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은 미국과 서방이 중국에게 동일한 제재를 취한다 하더라도 중국은 감수할 것이다 라는 암시가 숨어 있는 것이죠. 바로 중국이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게 보내는 메시지라고 하겠습니다. 돌이켜보면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은 과거 러시아가 상투적으로 사용했던 수법의 연장선상에서 해석이 되었습니다. 만일 옛날처럼 진행이 됐으면 푸틴은 우리 모두가 보아온 것처럼 점진적으로 위협 수준을 상승시켜 나갔을 것이고 서방은 이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면서 중간 어느 한 시점에서 협상을 통해 무마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얻고자 한 최소한의 양보, 바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포기가 아마도 이루어졌겠죠. 그런데 결과는 그 반대죠. 푸틴이 21일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의 독립을 승인한 것은 서방 보고 크림반도 사태가 생각나지 않니? 이런 메시지를 던진 거죠. 푸틴이 생각했던 각본은 서방이 러시아의 이런 위협과 우려를 인정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포기시키는 것이었을 테죠. 그러나 서방, 특히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오히려 우리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보내는 일은 없을 거다. 이렇게 조기에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버렸습니다. 푸틴 입장에서는 너 해볼 테면 해봐. 이런 메시지로 들렸을 터이죠.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지 않으면 종이 호랑이가 되고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면 큰 리스크를 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나 호랑이 등에 올라탄 푸틴으로서는 다른 선택이 없었죠. 이것은 국가 전략적으로 언제나 유지해야 되는 원칙, 거진거퇴. 여기서 더 공격적으로 나갈 수도 있고 물러날 수도 있는 그런 상태를 유지하는 데 실패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러시아가 어떤 미래를 맞이하고 있는지는 다들 추측할 수 있게 되었죠. 윤성학 교수 같은 분은 이미 러시아의 패배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무디스는 우크라이나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에 원유 가격이 $150까지 상승하고 유럽의 분기별 경제 성장이 일시적으로 마이너스가 될 것으로 보고 있죠. 옥스퍼드 이코노미스의 추정에 따르면 세계 경제 성장률을 0.2% 정도 떨어뜨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속화되는 인플레이션, 세계 무역의 침체, 그리고 시장의 혼란은 세계 경제에 큰 부담을 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미국의 새로운 전략 하에서는 베트남이나 아프가니스탄 같이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정부가 있는 국가는 서방의 지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크라이나와 같이 전 국민이 저항하는 국가의 경우에는 서방의 전폭적인 경제적 군사적 지원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죠. 저는 타이완의 경우에도 우크라이나 이상으로 중국과 맞서 싸울 것임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국도 그렇다고 해도 그들이 세운 국가 전략 목표, 즉 타이완 통합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미국이 모든 역량을 중국에게 집중하고 스위프트 배제 등의 조치도 실제 감행한다는 것을 알게 된 중국은 이제 과연 어떤 대응을 할까요?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은 방향이 정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러너버를 보유하고 있는 렌샹그룹은 미국의 제재를 수용해서 러시아에 대한 제품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디디 추싱도 러시아에서의 서비스를 중단했죠. 이 두 회사에 대한 중국의 여론은 매우 나쁩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의 여론 또는 중국 공산당의 방침은 러시아를 지지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 한반도 주변 국가들의 움직임은 점점 더 긴장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선거를 통해서 나타날 대한민국의 새 정부는 이러한 국제정세의 변화에 대해서 어떤 해법을 제시할까요? 저는 아직까지 듣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